약장수 방랑기. 세월이 흘러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영신고등학교 야간부였다. 고등학생이 된 후로는 책 읽기에서 영화 보기로 취미가 바뀌었다. 대구역 앞에 공회당 건물이 있었고 공회당 높은 층에 육군 극장이 있었다. 이른바 걸뱅이, 즉 거지 극장이라 불리던 곳이다. 걸뱅이 극장은 서부 영화가 전문이었다. 나는 서부 영화에 중독되어 갔다. 밥은 거르더라도 영화는 봐야 했고 학교는 결석해도 영화는 빠뜨릴 수 없었다. 어느 때는 교과서까지 팔아 영화관에 가기도 했다. 그런데 말이 영화관이지 시설이나 환경은 엉망이었다. 영화관 안에까지 오줌 냄새가 코를 찔렀고 화면은 항상 비 내리는 날씨였다. 게다가 필름마저 연방 끊어졌다. 그러나 그런 여건들은 나에겐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다. 지금은 전설쯤으로 여겨지는 무성영화 시절이었다. 걸걸한 목소리의 변사가 화면에 맞추어 해설을 해나가면 우리는 영화 내용보다 그 해설이 더 좋았다. 악당들에게 쫓기고 있는 존 웨인, 그의 앞을 가로막는 저 낭떠러지. 존 웨인 어디로 할 거인가? 뒤로 돌아서는 존 웨인, 돌아서며 쌍권총을 빼려는 찰나. 때맞춰 극장에 전기가 나간다. 탁 소리와 함께 전기불이 나가면 화면은 슝 하는 소리를 내며 꺼진다. 깜깜한 객석에 앉아있던 관람객들은 휘파람을 불며 고함을 질러댄다. 돈 내도고 집에 갈란다. 휘파람 소리, 고함 소리가 여기저기서 시끌벅적하다 보면 다시 전기가 들어오고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총을 뽑으려던 존 웨이는 간데 없고 다른 장면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좋았다. 변사의 구성진 목소리가 우리 가슴을 떨리게 했고 악당들을 쓰러뜨리는 총잡이들 모습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했다. 유리공장에 다니다가 고생한 후로 나는 장사 쪽으로 관심을 돌렸다. 힘도 덜 들고 자유로울 것 같아서였다. 처음에는 은단 장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볼펜 장사로 바꿨다. 볼펜이 처음 나오던 시절이어서 무척 귀한 물건이었다. 도매상에서 볼펜을 사서는 다방으로 사무실로 다니며 팔았다. 기차 타고 청도까지 가서 군청 사무실에서도 팔고 휴일에는 유원지를 돌며 팔았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들자 나는 화장품 장사를 시작했다. 말이 화장품이지 품질은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화장품 담은 통을 등에 메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북을 동동 울리며 판다고 해서 동동구리무라고 불렀다. 화공약품 가게에서 원료를 사다가 집에서 화장품을 빚었다. 그리고 고물상에 가서 화장품 병들을 사와 솥에 담고 물을 붓는다. 다음은 양잿물을 풀어놓고 불을 뗀다. 달궈진 병들을 식힌 후 칫솔로 깨끗이 닦아낸 다음 말린다. 그 병에 화장품을 담는다. 그렇게 만든 화장품을 등에 메고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골목을 찾아다니며 북을 둥둥 올리고 소리 높이 알린다. 화장품이요! 얼굴 트고 손 트는데 바르는 고급 화장품이요! 지나가면 살 수 없는 고급 화장품이요! 그렇게 골목을 다니다가 때로는 목 좋은 자리에 판을 버리고 앉아 팔기도 한다. 자, 여러분! 고급 크림이 왔습니다. 잘 보면 횡재, 못 보면 손해. 산에 가야 뱀을 잡고 개울에 가야 가재 잡고 고급 크림이 절반값, 한 병에 단돈 001. 장사는 제법 짭짤하게 잘 되었다. 어떤 날은 영천장까지 가서 팔기도 하고 외관이니 김천이니 대구에서 가까운 지방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팔기도 했다. 5일마다 장이 열리던 시절이었다.
시골 장터마다 찾아가 장바닥에 좌판을 버리고는 크림병들을 쌓아놓는다. 같은 내용물이지만 깔끔하게 보이는 병들은 따로 골라 한 켠에 모아둔다. 가끔 그 바닥에서 제법 고급스레 차린 부인들이 찾아와 화장품 고급으로 하나 주세요 할 때도 있다. 나는 얼른 잘생긴 병을 골라주며 예, 이게 최고급입니다 하고 뚜껑을 열고는 손가락에 크림을 찍어 부인의 손등에 문질러주며 분위기를 잡는다. 다른 화장품과는 질이 다릅니다. 화장품도 수준 따라 쓰죠. 부인 같으신 귀부인은 이 정도는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너스레를 떨며 세뱃값을 부른다. 귀부인이란 말에 흐뭇해진 부인은 확실히 질이 좋네요 하고는 기분 좋게 사간다. 하루는 영천장에 동생을 데려갔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동생이 불안해서 물었다. 형,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나중에 탈이 없을까? 괜찮다. 이런 걸 장사라고 하는 기다. 사업은 이렇게 하는 기다. 나는 인생을 달관한 대선배라도 되는 양 대답해 주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될 즈음 나는 염세주의에 젖어들었다. 독일의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의 제자가 되어 그가 쓴 자살론을 들고 다니며 읽고 또 읽었다. 시골 장터로 화장품을 팔러 다니면서도 손님이 없어 한가할 때면 자살론을 펴서 한 줄 한 줄 음미하며 읽었다. 생이란 무엇인가?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들어온 이 험난한 곳이 곧 우리의 생이다. 일체의 고뇌를 지옥으로 가지고 가버린 후에는 천국으로 가져갈 것은 권태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고뇌와 권태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다. 인생이란 굳이 애착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은 적당한 때에 죽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혜택은 자신이 죽을 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즉 자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조차도 전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은 자살하기를 원한다 해도 자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원하는 때에 자살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고난에 찬 인생이 신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 인생은 태어난 것보다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고 태어난 이상에는 빨리 죽는 것이 좋다. 세상 만사 도무지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젖어 있던 내게 쇼펜하우어의 글은 마치 모닥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염세주의는 내 혼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 급기야 용기 있게 자살할 것이냐 아니면 소심하게 살아갈 것이냐를 고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나는 용기 있게 자살하겠다고 결론 내리고 약국을 다니며 수면제를 사 모으기 시작했다. 수면제 양이 치사량에 이르면 자살하는 용기를 발휘할 심산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주머니를 뒤지다가 수면제 봉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추궁하셨다. 진홍아, 네 주머니에 있는 이 알약들이 무슨 약이고? 수면제 같구마. 네 혹시 엉뚱한 생각하는 건 아니제? 어머니, 그건 와 끄집어내서 그럽니까?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어쩌다가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것뿐입니다. 어쩌다가 주머니에 들어있었다니 그게 말이 되나? 네 바른 대로 말하거라. 안 그래도 네 행동이 요즘 수상트라.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마는 너희 사남매 키우느라고 잠 못 자고 먹을 것 못 먹으며 고생하는 이 애미 생각도 좀 해두고 니는 겁이 없는 아라 걱정스럽다. 어머니는 애써 모은 수면제를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리셨다. 어머니의 말씀 중에 다른 말은 몰라도 먹을 것 못 먹고 잠 못 자고 애써 키웠다는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나는 자살로서 모순에 찬 인생살이를 마감하겠다던 생각을 버리고 권태롭더라도 소심하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돌렸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긴 했어도 집에 머물며 학교에 다니는 생활은 따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수업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열심히 설명하는 선생님을 보며 나는 다른 생각을 했다. 피타고라스 정리라. 정말 피통 터질 고라스구먼. 저런 이야기만 듣고 살다간 제 나이도 들기 전에 말라 죽겠는걸. 그래서 나는 무전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칫솔 하나만 달랑 윗주머니에 꽂고 헤르만 헤세 시집 한 권을 손에 든 채 여행을 떠났다. 김삿갓이 따로 있겠냐? 나는 삭감만 안 쓴 현대판 김삿갓이란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그렇게 시작된 무전여행이 무려 2년여나 계속되었다. 그 2년 동안에 학교는 퇴학, 복학, 퇴학, 복학을 거듭했다. 그래서 내 고등학교 시절은 4번의 퇴학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무슨 나쁜 짓을 한 비행 청소년이어서가 아니라 장기 결석 때문이었다. 결국은 입학했던 영신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성광고등학교로 옮겨 졸업하게 되었다. 무전여행은 동동 구리무 장사로 시작되었다. 화장품 상자를 등에 메고 자그마한 북을 구해 멜빵으로 가슴에 안고는 둥둥둥 북소리를 울리며 시골 마을에서 마을로 돌았다. 시골 골목길을 지나노라면 마을 아낙네들이 불러 세운다. 총각, 화장품 총각, 그 화장품 바를 만한 기요? 아무렴요, 고급 화장품인뎁쇼. 그럼 한 병 주고 가소. 예, 아줌마, 화장품병 주시라요. 그 병에 담아드리겠심도. 쓰던 화장품병을 가져오면 나는 상자에서 크림을 퍼내 마치 아이스크림을 담아주듯 한다. 어떤 때는 화장품 값으로 밥 한 끼를 대신하기도 하고 어떤 마을에서는 문간방에 하룻밤 묵어가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그렇게 마을과 마을로 다니던 중에 다리가 아프면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앉아 헤르만 헤세의 시를 읽곤 했다. 보라, 오늘도 흰 구름은 간다. 잊혀진 아름다운 노래의 가느다란 멜로디같이 푸른 하늘 저편으로 떠 흘러간다. 오랜 나그네 길에 올라 방랑의 슬픔과 기쁨을 모조리 맛본 사람이 아니면 저 구름의 마음을 어찌 짐작이나 하리요. 나는 태양과 바다와 바람같이 하이한 것, 정처 없는 것을 사랑하나니 그것은 고향 잃은 나그네의 누이이며 천사이기에. 흰구름. 하늘을 건너서 구름은 가고 들을 건너서 바람은 간다. 들을 건너가는 길소는 내 어머니의 길 잃은 아들. 갈림길을 건너 나뭇잎은 굴러가고 나뭇가지 위에서 새는 온다. 산 너머 어딘가에 내 머나먼 고향은 있으리라. 들을 건너서. 동동구리무 장사는 겨울 한철은 좋았으나 봄이 지나 여름이 가까워지자 계속할 수가 없었다. 무덥고 바쁜 농사철에는 시골 아낙네들이 몸치장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바늘장사 실장사로 바꾸었다. 바늘은 짐도 가벼웠거니와 어느 가정에서나 필요한 것이어서 여행길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바늘 한 쌈지로 한 끼를 해결하고 실 한 타래로 하룻밤 신세 지는 시기였다. 어느 마을에서는 이 집 저 집 농사일을 거들어주며 보름을 보낸 적도 있었고 어느 농가에서는 며칠씩 머물며 일을 거들다가 가족처럼 허물없는 사이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이 들었다 하여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김삿갓이 될 수 없는지라 사연을 남기며 정을 남기며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갔다. 그렇게 떠돌던 어느 날 경남 밀양에서 마산으로 내려가던 중에 낙동강 강변길을 걷고 있었다. 여름 장마철이었다. 며칠 사이 쉬엄쉬엄 오던 빗줄기가 오후 들어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다. 나는 비를 피하려고 강변 모래펄에 지어놓은 헛간을 찾아들었다. 헛간 문짝이 제대로 달려있고 안에 갓 추수를 끝낸 밀짚이 쌓여 있어 능히 비를 피할 만했다. 나는 젖은 옷을 벗어 밀집 더미에 널어놓고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빗줄기는 더욱 세차지고 천둥번개가 우르릉 쾅쾅 기세를 올렸다. 어느덧 해는 지고 어둠이 깃들였으나 빗줄기는 멈출 줄 몰랐다. 나는 속절없이 헛간에서 하룻밤 묵을 생각으로 밀집 단을 쌓아 침상을 꾸미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잠이 들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섬뜩한 기운이 느껴져 잠에서 깼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헛간 안은 물로 가득 차 있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공포심으로 가슴이 짓눌리며 머리칼이 쭈뼛했다.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이니 헛간 안으로 물줄기가 밀려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허겁지겁 헛간 안을 걸어보니 물이 이미 무릎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다. 사방은 어두워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터에 물속에 갇혔으니 여기서 죽게 되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는 쌓여있는 밀집 위로 올라갔다. 밀집단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간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제가 여기서 물에 빠져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밤 이 물구덩이에서 건져만 주시면 좋은 일꾼 되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열심히 빌고 또 빌었으나 헛간으로 밀려드는 물소리는 더욱 세차지기만 했다. 집단 꼭대기에 앉은 채 두 발을 아래로 내려뜨려 보았다. 불어나는 물이 발바닥에 닿으면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밀집단을 끌어안고 헤엄을 쳐야 할까? 지붕 위로 올라가야 할까? 온갖 궁리를 하며 기도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에도 아랑곳 없이 발바닥에 물이 닿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숨이 턱 막혀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아이고 예수님, 지가 여기서 죽는 겁니까? 제발 손길을 펴시어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주셨듯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주셨듯이 저를 이 낙동강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는 중에도 연이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우르르 쾅쾅 울리고 있었다. 그런데 번개불이 번쩍하는 사이에 언뜻 헛간 안을 살펴보니 물이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의아해서 발을 흔들어 보니 발바닥에 물이 닿지 않았다. 헛간 안의 물이 분명 줄어들고 있었다. 아직도 바깥에서 빗줄기 쏟아지는 소리는 여전한데 안에서는 물이 줄어들고 있었다. 나는 영문을 모른 채 그대로 앉아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햇빛이 비쳐들고 있었다. 나는 활기차게 헛간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소리가 절로 나왔다. 강둑을 거닐던 중 어젯밤에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헛간이 있는 곳에서 겨우 2-3km 떨어진 상류 쪽 강둑이 터져 있었다. 밀려들던 물길이 그쪽으로 쏠린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강둑이 터진 쪽의 논밭들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났으니 기쁠 수밖에 없었다. 콧노래를 부르며 강둑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물에 잠긴 논밭을 보고 상심해하는 농민들을 발견하고는 애써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지나쳤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기쁜 표정을 짓기에는
죄송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들을 한참 지나친 후에야 다시 기쁨의 콧노래를 불렀다.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낙동강 강둑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어젯밤 그 시간에 어찌 된 연유로 강둑이 터졌는지는 상관없었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강둑이 터진 것이란 확신이 들 뿐이었다. 예수님께 어젯밤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고 나니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집으로 돌아가 공부해야겠다. 무언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앞으로 일하라는 거다. 일하려면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해서는 안 된다. 집으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해서 일꾼이 될 준비를 해야겠다. 귀향길에 오른 나는 대구로 가는 버스에 올라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정중히 인사드리고는 사정을 설명했다. 그간 가출하여 무전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마음 잡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터인데 차비가 없어서 못 내는 사정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때만 해도 무전여행 중인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아량을 베풀어 주던 좋은 시절이었다. 운전기사의 허락을 받은 나는 이래저래 기분이 최고인 상태였다. 그래서 버스 뒤편에 앉아 계속 노래를 불러댔다. 신라의 달밤에서 시작하여 오동주야 다리발가를 거쳐 바우곡의 언덕으로 유행가의 가요에 찬송가까지 계속 불렀다. 거의 1시간가량 노래를 불러댔더니 옆자리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점잖게 말씀하셨다. 여보게 젊은이, 노래랑 집에 가서 부르시게. 듣는 사람 사정도 좀 생각해 줘야지. 나는 그 말에 어찌나 부끄러웠던지 홍당무가 된 얼굴을 창밖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대구 집에 돌아가서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하겠다고 하니 어머니는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나 혼자 너희 사남매 수발하려니 무척 힘이 드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공부하지 않겠다면 우선은 나도 편하다. 그러나 너희 장래를 생각해 공부하겠다면 밀어주마. 그러니 너도 알아서 해라. 네가 공부하겠다면 힘들어도 끝까지 밀어줄 것이고 공부하지 않겠다면 그런 대로 나도 편하고 좋다. 어디까지나 너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다. 다니던 영신고등학교를 찾아가니 이미 제적된 상태였다. 담임 선생님께 사정사정하여 다시 복학을 했다. 그러나 공부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잠시뿐 수업 시간에 잡념만 들고 집중이 되지 않았다. 간신히 한 달을 견디고 2달째로 접어드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나는 같은 마을에 사는 윤형수란 친구를 설득하여 다시 무전여행에 나섰다. 이번에는 김철광고연구소란 단체에 들어가 약을 선전하는 선전원 신분으로 다니게 되었다. 김철광고연구소란 이름은 거창해도 실속은 별게 아니었다. 쥐약과 회충약을 판매하는 회사였다. 말하자면 선전원들을 시골 장터로 보내 약을 팔게 하는 약장수 단체였다. 나는 형수와 짝을 이루어 시골 5일장을 찾아다니며 쥐약과 회충약을 선전했다. 우리가 취급하는 쥐약은 사람은 먹어도 상하지 않지만 쥐는 먹으면 죽는다는 약이었다. 나는 시골 장터에서 목 좋은 곳에 털을 잡고는 입에 침을 튀기며 약선전을 해댔다. 내가 열변을 토하는 동안에 형수는 쥐약을 입에 넣었다 뺐다 하며 모인 장꾼들에게 시범을 보였다. 사람은 먹어도 지장이 없고 쥐만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동작이었다. 숱한 농민들이 그 약을 사갔지만 그들의 집에서 쥐들이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다.
나는 이미 영천장터에서 화장품 팔던 때에 익힌 솜씨대로 열심히 떠들었다. 여러분! 살림살이는 눈이 보배! 산에 가야 뱀을 잡고 개울에 가야 가재 잡고 장터에 와야 약을 삽니다. 국민 건강을 해치는 회충을 박멸합시다. 이 약 하나리면 여러분 뱃속에 불청객 회충이 일시에 사망신고를 냅니다. 여러분, 사서 잡수시면 건강, 안 사시면 손해. 오늘 이렇게 좋은 약 만난 것도 모두가 조상제사 잘 모신 음덕인 줄 아세요. 저희 김철광고연구소에서는 이 신발명 기막힌 약을 얼마를 받느냐? 단돈 1,000원. 그 1,000원을 다 받느냐? 꺾어 500원. 예,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돕자는 뜻으로 금년 말까지 선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단돈 500원 봉사 가격으로 여러분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을 내어 선전하는 동안에 형수는 청중 주위를 돌며 약을 팔아 500원씩을 받았다. 그러나 약장사도 쉽지만은 않았다. 시골 장터에서 판을 벌일 터 잡기가 어려웠고 또 비 오는 날은 공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다 농사철에는 장꾼들이 모이지도 않았다. 경남 남지장까지 갔을 때는 돈도 떨어진 데다 기력도 다 떨어져 있었다. 땡전 한 푼 남지 않은 우리는 국밥집 앞에 앉아 줄임배를 쓸고 있었다. 그때 형수가 불쑥 말했다. 진홍아, 무슨 방도를 찾아야지. 이래선 안 되겠다. 글쎄 말이다. 무슨 방도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아니다. 찾으면 와 없겠노. 내게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네가 따를지 모르겠다. 무슨 생각인데? 네가 좋다는 것을 내가 와 반대하겠노? 내게 좋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다. 니는 내랑 다른 점이 있어서 그렇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고? 너와 내가 다른 점이 뭐 있겠노? 있지. 니는 예수 믿고 난 안 믿잖아. 그치. 이 판에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무슨 상관이고 믿든 안 믿든 배고프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생각해낸 방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할 거니까 그러는 거지. 아니, 그게 뭔데 그렇게 거창하게 나오는 기고? 단 게 아니라 쓰리 하자는 기다. 뭐라고? 야가 정신이 있나 없나? 돈 훔치는 쓰리 말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거라. 그거 봐라. 니는 안 된다고 하잖나.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기다. 아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간에 도둑질은 안 되는 기다. 우리 둘은 몇 시간을 더 버텼다. 그러나 도무지 고픈 배를 다스릴 방도가 없었다. 별 수 없이 나도 형수의 제안에 따르기로 했다. 그래, 딱 한 번만 해보자. 옛말에 사나이는 지랄병엔 다 해보라 안 카더나. 우리는 딱 한 번만 해보기로 하였다. 나는 바람잡이가 되고 형수가 쓰리를 하기로 했다. 마침 어수룩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오시는데 웃옷 주머니에 든 돈이 삐죽이 드러나 보였다. 형수는 내게 눈을 찡긋하고는 귓속말로 일렀다. 네가 할머니 몸에 부딪히면서 바람을 잡아라. 내가 돈을 빼낼게.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할머니에게 다가가 먼 산을 보는 척하며 부딪혔다. 그러고는 할머니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이고 할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 장바닥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소 하고 시간을 끌었다. 그때 형수가 할머니 곁에 다가서며 약간 손을 움직이는 듯 하더니 지나쳐갔다.
우리는 장터가 끝나는 골목 옹기점 앞에서 만났다. 성공했나? 못했다. 손을 내밀려니 뒤에서 누가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것 같더라. 우리는 기왕 마음먹은 일이니 한 번 더 시도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형수가 바람잡이가 되고 돈을 뽑는 일은 내가 하기로 했다. 마침 한 중년 부인이 장바구니에 지갑을 담은 채 지나가고 있었다. 형수가 장바구니에 담긴 지갑을 눈으로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았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주머니의 뒤를 밟았다. 형수는 아주머니를 앞질러 갔다가 얼마 후 되돌아오면서 아주머니와 부딪혔다. 나는 이때다 싶어 장바구니 곁으로 갔다. 그러나 손을 내미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아 가슴이 떨려서 도저히 지갑을 집을 수가 없었다. 별수 없이 그냥 지나쳤다. 약속한 옹기점 앞에서 다시 만난 형수가 물었다. 니는 했나? 못했다. 도무지 떨려서 안 되겠더라. 그래, 우리는 안 된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굶어 죽어도 훔치지 못할 끼다. 그러나 저러나 뭘 좀 먹어야겠는데 어쩌면 좋노. 좋다. 진홍아, 따라와라. 어딜 가는데? 앞장서서 걷던 형수는 남지장터 뒷골목에 있는 여인숙으로 들어갔다.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는 사람처럼 당당히 들어갔다. 나는 어쩌려고 저러나 하는 의아한 마음을 품은 채 그를 따라 들어갔다. 여인숙에 들어선 형수는 호기 있게 말했다. 아줌마, 깨끗한 방 하나 주고 밥 2상 차려주이소. 예, 건넌 방으로 들어가요, 총각. 상은 금방 차려드릴게. 근데요, 아줌마, 이 가방 좀 맡깁시다. 우리 전 재산이 들어있는 가방이니 야물게 맡아주소. 걱정 말고 맡기라요. 잘 간수해드릴게. 나는 형수가 하는 대로 지켜만 보다가 겸상으로 차려준 상에서 식사를 하며 물었다. 야, 걱정스럽다. 니 어쩌려고 그러노? 걱정 마라. 니는 무조건 잘 먹고 잘 자고 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기다. 형수는 먼저 잠자리에 들더니 코를 골며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밥을 잘 먹은 뒤에 그가 말했다. 진홍아, 니 먼저 나가서 고개 넘어 정자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거라. 니는 어쩌려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니 먼저 가서 기다리거라. 나는 장터를 빠져나가 고개 넘어 정자나무 아래에서 형수를 기다렸다. 한참 후에 형수가 왔다. 그의 손에는 가방이 들려있지 않았다. 그는 희죽 웃으며 말했다. 그 가방이 낡긴 했어도 밥값은 될 끼다.